흔들리는 삶을 조금 붙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것에도 애써 누리려고 하는 거야.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정말 여러분께 좋은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책이 일단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태뉴 씨, 우리 몽테뉴 씨의 사유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임재성 작가님을 모시고 네. 이 몽테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몽테뉴는 일단 우리 지선 씨는 좀 아시죠? 우리 일당백에서 한두 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때 네네. 수상록 한 번 수상록. 다뤘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무슨 책 한 번 했지 네, 않나요? 몽테뉴 그 말을 초록한 책들을 한번 몽테뉴. 하여튼 그런데 이 몽테뉴의 저서들 또 여러 글귀들을 작가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제 작가님의 생각을 같이 이렇게 덧붙여 주신 책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에세이를 만났을 때는 예.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에세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다가 에세이의 시작점이 몽테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 책을 이제 쓰기 위해서 몽테뉴의 전반적인 글을 읽고 또 사회하면서 어떤 주제로 좀 다가가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죠. 근데 지금 시대가 조금 불확실하고 요즘 세대가 좀 흔들리고 어떻게 마음에 좀 갈피를 잡기 힘든 시대에 네. 몽테뉴의 사회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흔들리는 삶을 조금 붙잡을 수 있는 그게 뭘까? 그래서 몽테뉴의 사유로 접근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프랑스 말은 다 이렇게 끝나나 봐요. 에세. 또 우리 당구 칠 때 마세 있잖아요. 마세. 그것도 그럼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이죠. 네. 프랑스 말이고. 근데 이제 우린 보통 마세이, 에세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랑스 말인가요? 마세이? 일본말 아닌가요? 이 부족하신. 원래 그게 이제 프랑스 말이었는데. 프랑스 말인데 이 붙여서 일본 들렀다 이제 온 그렇죠. 거죠. 그런가요? 되게 딱 하면 알아들으셔야지. 그쪽도 약하시네. 네. 그래서 하여튼 에세. 여기 이제 담배 이름도 에세 아니겠습니까? 네. 옛날에 그 담배 얇은 담배 있었어요. 네. 네. 지금도 있지. 지금도 있죠. 네, 에세 있어요. 네. 네. 그건 존재 아닙니까? 그건 존재인가요? 네. 그래. ESSE. 예, 존재 아닙니다. 그건 존재군요. 참 담배 이름도 멋지게 많아. 그러면 요 에세이는 ESSAIS예요? 예. 다르구나. 좀 다르군요. 네. 이건 시도 뭐 이런 뜻. 시론 뭐. 그 에세이는 진짜 뭐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수필을 그러니까 중수필을 에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랑은 좀 다른 겁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래요? 에세이의 어원이 뭐 시도하다, 시험하다, 맛보다라는 뜻인데 몽테뉴는 자기를 사유하면서 자기의 어떤 내면을 찾기 위해서 시도하고 음미하면서 풀어냈던 책이 에세이인 것 같아요. 추라이랑은 좀 다른가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수상록으로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세이하고 수상록이 같은 책인데 왜 이렇게 제목이 다를까? 수상록. 우리나라에서는 좀 수상록으로 많이 소개되거든요. 네. 그렇죠. 수상록에 이제 글을 찾아보니까 생각을 따라 쓴 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상록이라는 게. 네. 생각을 따라 쓴 글인데 에세이는 자기를 시험하고 음미하기 위해서 사색하며 쓴 글이 에세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상록은 어쩌면 사색 모음집 같은 뉘앙스가 좀 강하고 에세이는 자기의 내면을 사색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책 제목이 좀 에세이가 더 몽테뉴의 사유에 접근하는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에세이의 제목을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수많은 철학자 중에 이 몽테뉴가 작가님을 사로잡은 이유는 뭐예요? 사유에 대해서 말하는 철학자도 많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사유하면은 뭐 외면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대한 뭐 체계를 이야기하고 뭐 비트겐슈타인은 뭐 언어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몽테뉴의 사유는 자기를 향해 있어요. 내면을 향해 있죠.
외부가 아니라 철저히 내면을 사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에도 힘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시대, 특히 또 유튜브도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네. 또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 SNS 같은 경우도 좀 보여지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네. 몽테뉴는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좀 탐구했던 네. 그런 철학자인 것 같아서 이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은 사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이는 시대, 보이는 게 중요한 시대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생존 방식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더 집중하고 안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게 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렇겠죠. 예.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풀어갈 때 인문학 공부법이 그 트리뷴이라고 있거든요. 네. 세 가지 배움, 세 가지 학과라는 뜻인데 1단계가 문법이고 2단계가 로직이고 3단계가 레토릭이에요. 문법은 수용하는 단계거든요. 받아들이는 단계, 보고 듣고 읽고 그게 이제 문법의 영역이에요. 네. 근데 글이나 말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레토릭의 영역이거든요. 표현하는 건. 네. 그렇죠. 보이는 것은 이제 문법이고 보고 듣고 수용하는 것은. 근데 문법에서 레토릭으로 가기 위해서는 로직이 필요한 거예요. 로직이 사색이거든요. 사유고 내 생각이고 내 논리고. 예. 그러니까 보여지는 시대에 오히려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고 내 논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 네네네. 내 사유가 없다면 아. 내 논리와 내 컨텐츠가 없다면 네네네. 그냥 몇 번 보여주면 더 이상 컨텐츠가 없는 그런 너무 가벼운 예. 예. 근데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내면의 사유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근데 이제 책 중간중간에 오늘의 사유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자, 질문해 볼게요. 네. 나는 왜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내 삶의 선택 중 가장 나답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삶이 낯설게 느껴질 때 나는 무엇을 통해 다시 나를 찾아오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한 번도 나에게 해보지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에요. 근데 당연히 어찌 보면 물어봤어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 정프로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진짜 답하기 싫어진다. 너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그러게. 빨리 돌아가. 알아. 네. 아 근데 그런 질문들도 책 중간 중간에 네. 또 있네요 진짜 보니까. 아 이제 나한테 하는 질문인 것 같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질문인 것 같고. 아. 제가 오늘의 사유 부분에 좀 네. 신경을 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책을 읽고 뭐 이런 것은 이제 수용이잖아요. 그걸 이제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나 들었으니까 알아. 뭐 여기 아, 일당백에서 맞아. 책 속에 있으니까 나 알아. 네. 근데 내 사유가 빠진 알면 네. 그냥 흩어지거든요.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일단극 들으신 분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 그러겠죠. 얘를 왜 여기로 드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진짜 맞는 말씀 하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네. 내 사유가 없는 알면 네. 깊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사유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는 네. 몽테뉴와 또 제가 이야기했던 네. 책의 이야기들을 자기 삶으로 좀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라는 장치로 오늘의 사유 부분을 만들어놨거든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머릿만에 써놨던 것은 단답형보다는 몽테뉴처럼 에세이로 긴 호흡으로 좀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지선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자기를 네,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자기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질문들을 각 챕터마다 이렇게 던져놨거든요. 네. 아 좋은데? 아 전 너무 좋은데요. 네, 왜냐면 이제 몽테뉴와 우리 작가님이 대화를 하셨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작가님이 우리 읽는 독자와 이렇게 또 대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결고리를 만드는 어떤 장치 같은 거죠. 야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한 번씩 좀 네. 진지하게 자기를 좀 물어보면서 좀 맞아요.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게 부족하죠 요즘에. 예, 너무 좀 보여지는 것에 또는 좀 조금 깊이 있는 책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또 네. 많이 생각하는 책도 안 읽으려고 하고
또 사유라는 제목이 뭐 골치 아픈데, 머리 아픈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런 내 사유 없이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삶은 언제나 똑같다.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정프로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그렇죠. 생각. 예.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까 트리비움 중에 로직의 과정인 것 같아요. 사색하고 사유하고 네네네. 깊이 고민해보고. 저의 문제의식과 매우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 뭐죠? 무슨 책이었죠? 그 왜? 정영진의 시대유감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게 가만히 있어. 그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자기 생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문제의식. 알면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또 그것도 썼거든요. 그래요? 네. 안 읽어봤는데. 왜라고 질문할 때 거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네 생각이지. 거기에 답을 못하면 그건 네 생각 아니다. 맞아요. 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긴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알긴 안 것 같은 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나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나에 네. 대해서도 왜? 라고 하면 난 대답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식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 그렇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그게 뭐 아주 고급진 대답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렇죠. 네. 본인은 본인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뭔가를 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는 만큼의 뭐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 없이 그냥 이런 사실들을 그냥 나열한다거나 네. 누가 얘기한 것들을 맞아요. 그럴듯하게 이게 복사 붙여넣기 네.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지식 제공자가 컨텐츠 제공자가 보여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마치 나에게 필요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우리가 지식을 소비하고 있고 또 그게 또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진짜 나하고 연결고리가 없는 내가 생각하지 해내지 않는 것은 결국 내게 네네.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 그 말씀 우리 작가님의 말씀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저것 많이 보면 내가 되게 다양한 지식을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막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자기 게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아닌 거는 자기 생각이 아닌 거는 그런 삶은 이제 매일 똑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매일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 생각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겉에서 볼 때 어쩌면 쟤 맨날 지 생각만 해서 똑같아 보일 수 있어도 네. 그 사람은 정말 다른 네.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지식 받아들이고 그걸 또 나화시키고 체화시키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다른 삶이고 어쩌면 이것저것 그냥 막 보고 쇼츠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또 인터넷에서 뭐 찾아갖고 그거야말로 똑같은 건데 매우 정보의 양이 많아 보이긴 하나. 네, 그런 생각. 몽테뉴 사회가 필요한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몽테뉴도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고 네. 뭐 그때 당시에 뭐 책 구비하기 어려운 시대에 천 권의 책을 놔뒀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사유라는 단계를 거쳐서 자기 언어로 풀어서 글로 생각을 정리했거든요. 네네네. 글이라는 어떤 그 컨텐츠가 장르가 생각 없이 쓸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사유하는 과정 없이 글은 안 나오거든요. 베껴 쓰지 않는 이상 그냥 네. 무의식적으로 베껴 쓰지 않고 어떤 나의 생각을 풀어내려면 반드시 사유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글쓰기가 좀 필요한 이유이지 않을까. 특히 또 나에 대한 글쓰기 또 외부에 누군가에 보여주는 그럴듯한 글이 아니라 네. 진실하게 나를 좀 마주하면서 나를 좀 성찰하는 글이 이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차가 보니까 한 5장으로 이루어져 보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제 몽테뉴와 대화를 통해서 몽테뉴와의 그 책을 읽으면서 네. 사유화를 통해서 이런 지금 5개의 큰 주제를 뽑아내신 거잖아요. 네네. 첫 번째가 내 삶. 네. 맞아요. 존재의 사유. 존재의 네. 사유. 나다운 삶. 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존재 5가지 사유를 제가 이제 풀었고 첫 번째는 존재의 사유. 예. 존재의 두 번째는 사유. 내면을 지키는 사유. 네.
또 사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인식을 어떻게 전환해서 시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사유, 그다음에 죽음의 사유.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 챕터로 한번 접근해봤죠. 예, 하나하나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예, 나라는 것, 나는 뭘까는 사실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이게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쭉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질문의 답은 그 모든 인류의 모든 개개인이 거의 다 하겠지만 그 답을 오케이라고 스스로 명료하게 결론 내린 사람은 극히 드문 숫자 아닌가 싶긴 한데. 맞아요. 예. 어떻게 우리 작가님은 내리셨어요? 어느 정도? 좀 명쾌하게 내리기가 어려운 어려워. 부분이잖아요. 네. 이렇게 찰스 핸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체성은 사다리를 오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그런 나는 누구인가는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시기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답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몽테뉴도 그랬거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 그래서 매일 사유를 했고 매일 자기를 성찰한 거예요. 지금의 나를 알기 위해서. 저는 이걸 설명할 때 좀 내비게이션으로 좀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 어떤 목적지를 하나 내 삶의 경로를 탐색하고 싶어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뭘 입력하면 경로가 탐색이 되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스튜디오로 오려고 해요. 그럼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말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여기를 향한 경로를 탐색하고 싶어요. 네. 그럼 무엇을 입력해야지 경로가 탐색? 주소 정확히 주소요. 그건 목적지고 음. 네이버에서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경로가 탐색이 안 되거든요. 아. 출발 지점을 입력해야 돼요. 출발 출발 지점과 출발지. 목적지가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네. 내비게이션이 어차피 지금 날 잡고 있으니까. 근데 자동차에서는 현재 이미 위치를 잡혀 있는 잡혀 거고. 있으니까 네. 출발 지점에 입력하지 않죠. 네. 근데 저는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진로를 생각하거나 인생의 어떤 꿈을 향해 갈 때 대부분이 목적지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출발지를 출발 지점이 인식되지 않으면 어떤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도 경로는 탐색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 출발 지점을 아는 게 저는 나는 누구인가 질문 같아요. 그건 언제나 다를 수 있죠. 몽테뉴가 그렇게 사유했던 것처럼 네네. 어제의 나의 출발 지점이 다르고 똑같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어제의 나는 오늘과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몽테뉴처럼 우리는 매일 자신을 사유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어디쯤 가고 있지? 이런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매번 입력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예전에 한번 입력해둔 거를 내 출발지 값으로 그냥 그렇죠. 두고 쭉 가는 경우들이 많군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길이 아니죠. 왜냐하면 출발지가 이미 나 네. 한참 벗어나 네. 있으니까. 근데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네. 출발점이 엄청 많이 또 달라질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풀어놨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것은 나 출발 지점 언제나 똑같아 나 라고 별로 안 생각 바뀌어. 그럼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오늘 보고 듣고 수용하는 것들이 어제와 다르거든요. 그럼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물론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겠죠. 그러면 오늘을 깊이 사유할 수 없고 네. 그러면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 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변화 자체도 없고 달라지는 나에 대해서 기대도 없게 되고. 그리고 여기 딱 있네.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나를 가둔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지선 씨가 얘기한 그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네. 나는 뭐 맨날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네. 그 지점조차 본인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원래 거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거기가 원래 내 거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 우리는 그 한 지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거기가 나지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점조차 디폴트 값인 그 지점조차도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 안에 이제 책 안에 소제문 중에 그게 있거든요. 네. 우리는 항상 거기에 있고 여기에 있지 않다. 우린 항상 거기에 있고 여기에 있지 않다. 거기에 있고 미래에 가 있거나 과거에 가 있거나 지선님이 생각했던 그 예전의 나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약간 왕의 남자 느낌이 좀 나는데. 왜요? 너 거기 있고 나 나 여기 여기 있지.
좀 불교적인 뉘앙스입니다, 그죠? 현재를 잡아야 되는데 도대체 현재가 어디 있냐? 이미 지나간 것은 과거고 오지 않은 것은 미래인데 그럼 현재는 어디 있냐라고 할 때 그 느낌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항상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잘 왕년에 뭐 이 얘기하고 그치. 혹은 야 좀만 기다려봐 나 좀 있으면 뭐 이제 이거 저 주식만 좀 터지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늘 미래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발이 붕 떠서 미래에 가 있거나 아니면 저 먼 과거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군요. 자주는 아니지만 강의 네.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의 말은 지금까지의 말입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지금의 말은 지금까지의 말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말하는 순간에 이미 또 시간은 지나버렸고. 예, 지금까지의 말이 합쳐져서 지금의 말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의 말의 총체가 지금의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의 생각은 지금까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생각이 지금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변화시키고 싶고 네. 좋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이 미래에 가 있고 나 내일부터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은데 지금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내일의 말도 안 바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순간 지금을 계속 느끼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강박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그래 지금 그런데 그 참 좋은 말입니다. 왜요? 그 불교식으로 제가 뭐 정확한 이해를 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그 불교의 한 수행법이 있는데 끊임없이 지금의 나를 관찰하거든요. 호흡도 관찰하고 지금 계속 관찰을 하는데 그 관찰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 지금 하다 보면 말 그대로 내라는 게 없구나. 나라고 주장할 게 없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고정된 게 없구나. 그냥 무상과 무아라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파악하는데 제일 좋은 게 지금을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따져보면 사실은 나라는 게 과연 지금 원래의 나라든지 원래의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과연 어디 있느냐 라는 식으로 나가다 보면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제 작가님 말씀하고 통하는데 현재를 장악해야지 결국은 이 과거도 이 현재 속에서 새롭게 이제 의미가 규정되고 또 미래도 변화할 수 있는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 이 현재를 지금 놓치고 있으면 계속 과거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든지 미래의 헛된 꿈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럼 뭐 현재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이런 지금 내용에 너무 딱 맞는 제목을 뽑아두셨어요. 나는 오늘의 나만을 확신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몽테뉴의 사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나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내일의 나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 그렇죠, 없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내일은 또 지금의 내일의 나를 또 성찰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실컷 먹고 내일의 나에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내일의 나에게 미루잖아. 내일은 참 불쌍해. 내일의 나는 너무 불쌍해. 불쌍해. 안 됐어. 오늘까지 나는 너무 괜찮은데 그렇지. 내일에 할 일이 너무 많아. 뭐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다 다이어트 미루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저기 도라에몽 그 만화 영화 보면 끊임없이 미래에서 날아오잖아요. 제발 오늘 좀 몰래라고. 그런가요? 네, 미래의 어떤 진구가 날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너 이러면 나 이렇게 돼.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래에 와서 현재를 개입하는 거죠. 하여튼 그 나에 대한 생각. 근데 나는 언제나 변화하고 혼합되고 흔들린다. 이게 이제 세상의 변화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나는 뭘 받아들여야 되고 또 여기서 내가 뭘 섞여야 되고 자꾸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혹은 뭐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계속 이제 흔들리긴 하잖아요. 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흔들리는 거를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뭐 사람이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계속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이 흔들림을 잘 제어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역시 사유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유하면 네.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나침반을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도 어떤 방향을 향해서 또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하고. 네. 근데 나침판이 되려면 끝이 떨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정상적인 나침반은 끝이 떨면서 그렇죠, 위치를 그렇죠. 바꾸면 예. 북쪽을 향해 가리키거든요. 맞습니다. 고장난 나침반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네네.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흔들림을 내가 사유하면서 나 지금 불안해 네. 느끼고 있어 그러면 어쩌면 더 좋은 삶을 향한 갈망일 수도 있고 이것을 대변해 주는 말은 괴테가 한 말일 수도 있죠. 네. 지향하는 삶은 지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니라. 노력하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네, 법이니라. 네. 그러니까 방황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다라는 거고 뭔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뭔가의 하거든요. 목표를 두고 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뭘 하다 보면 깨지고 무릎 꿇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네. 흔들리고 하는데 네. 아예 그냥 그게 없어버리면 그렇죠. 세상 편한 거군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냥 어쩌면 이걸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무기력하다든지 뭐 꼭 그렇게 대입시킬 수는 없겠지만 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리는 삶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인 것 같아요. 몽테뉴가 그걸 사유했듯이 뭐 흔들릴 수 있어 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그 네. 흔들림 속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사유하는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단단히 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갈 수도 있고 네네네.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그 그렇지 작가님 않을까? 책에 이렇게 그 몽테뉴 글을 인용하셨거든요. 네. 아무리 대비책을 세워도 불확실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네. 그러니 어떤 일이 닥치든 담대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오히려 작은 위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근데 이게 참 뭐 벌써 16세기 사람이니까 거의 500년 전 가까이 사람입니다만 이게 진짜 요즘 뭐 뇌신경생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이야기에 거의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현재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라든지 위기를 맞았을 때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흔들릴 때 이 내 사진을 찍어보면 정말 뭐 이 뭐야 검은 어떤 기운 같은 게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신경세포상에. 그건 제대로 뭐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지금 몽테뉴처럼 좀 담담하게 사유의 힘을 감정이 앞서잖아요. 그럴 때 위기 상황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럴 때 모든 게 검게 돼버리면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애써 담담하게 계속해서 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황금빛 예를 들어 신경전달 물질의 색깔로 치자면 그런 게 나가 좀 더 빛의 어떤 밝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빛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작가님이 오늘의 사유 해가지고 네.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흔들림 속에서 끝까지 지키고 싶은 내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런 거에다가 내가 이제 내 답을 좀 그렇죠. 하면 네. 이런 황금빛을 좀 찾기가 쉬워진다는 건가요?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사유의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능력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네네. 네. 그 여름에 이제 참 좋은 비유인데 이건 나중에 어디 강의 가셔서 쓰셔도 좋습니다. 벌써 네. 표정이 기대가 좀 되시죠? 네. 그 여름에 양양 뭐 이런 데 가면 네, 양양 흔들리죠 우리. 예, 마음 뭐 말고 이제 흔들리지. 서프보드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 위에 올라서 있을 때 가만히 딱 경직된 자세로 서 있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미세한 물결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발로 이 근육 저 근육 소근육을 막 움직여가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이른바 그 동적 평형이라고 할까요?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네. 그래서 이제 나의 겉으로 멀리서 보면 매우 그냥 평온해 보이죠. 그 아주 잘 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만히 물 위에 어떻게 저렇게 서 있나 싶은데 그 사람은 이미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작은 움직임들에 대응하는 나의 작은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이제 힘 조절을 하면서 균형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훈련들이 우리 삶에 매우 필요하다. 그게 몽테뉴가 했던 사유의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방식이죠. 이미 저도 또 몽테뉴와 대화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본질은 그렇게 네.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악이든 운동이든 네. 본질은 그렇게 다 통하는데 네. 그 본질을 향해 가는 방식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 속에서 좀 본질을 볼 수 있다면 네. 보는 눈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려는 사람이 있고 예. 보여주면 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이 있대요. 당연히 뭐 보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양양의 그 보드 위에서 잘 서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제가 뭐가 좋아요?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글라스도 끼고 있지만 번호 따기가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또 왜냐면 이게 안 보려는 사람이거든. 이 보려는 사람은 다 봐요. 그러죠. 보여주면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보려고 너무 하느냐. 따고 싶잖아. 이 네. 고퀄리티의 인문학 채널에서 하여튼 그런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사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건 그냥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자꾸 뒤처지고 하면 하는 만큼 늘어나는 것 같고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시간도 처음엔 아마 한 5시간, 10시간 혹은 하루 종일 해도 잘 안 되다가도 나중엔 정말 그 시간도 많이 좀 줄어들 거고 그렇죠. 훨씬 더 아마 그 근육이 강화되듯이 그렇죠. 맞아요. 아마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의 근육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나를 강화시켜도 세상이 날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환경이 맞아. 나를 너무 흔들던데요. 아니 그냥 가다가 뭐 하다못해 그냥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트럭이 들이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보험 장터에서 맞아요. 여러 보험들이 이제 나를 보호를 좀 해준다, 보장을 해준다 생각하지만 때때로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사유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그냥 어디다가 전화해야 돼요? 1544에 5788이죠. 생각 없이 그냥 막 들었다면 그게 사유 없는 보험입니다. 맞아요. 예, 그 생각하고 이걸 내가 들어야 되나? 내 한 달 수입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까? 중심을 잡고 맞아. 아무리 뭐 좀 우리 또 학교 동창이 나한테 막 앓는 소리를 하면서 가입하자고 해도 딱 중심을 잡고 거절도 하고 혹은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가입도 하고 이런 능동적인 그런 이제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그걸 일일이 다 하실 수가 없으니 그럴 때는 보험 장터와 상의하시면 좋겠다. 우리 작가님 암보험 있으세요? 있을 겁니다. 봐요, 이게 있을 겁니다가 사유화가 안 된 거야. 있다라고 해야지. 그럴 때는 보험장터 1544-5788에 전화. 알겠습니다. 좋은데. 좋습니다.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1544-5788. 알겠습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에 여러 뭐 파도에 자꾸 내가 이제 흔들릴 때마다 나를 이제 잘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사실 내가 흔들린다는 거는 뭐 이런 뭐 재산상 흔들리거나 건강상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감정에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화, 분노, 뭐 복수심, 혹은 뭐 너무 기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자꾸 흔들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좀 다스린다? 하여튼 어떻게 좀 잘 균형을 좀 잡는 게 좋을까? 몽테뉴는 그런 어떤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 네. 또 이제 사유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건 알아차림인 것 같아요. 네.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먼저 첫 번째 단추인 것 같아요. 분노가 일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가 나를 통제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걸 분노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되면 몽테뉴는 그랬거든요. 자기는 화가 일어나면 빨리 화를 푼대요. 즉시 푼대요. 네. 근데 남들 모르게 푼대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네네네. 나와 있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남들 모르게 빨리 푼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내가 분노에 통제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않으면. 네네네. 그리고 그런 분노라든지 다른 감정도 첫 번째 단추는 알아차림인 것 같고, 몽테뉴의 사유 중에 하나가 판단 유보거든요. FK라고 하는데. 그래서 즉시 결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먼발치에서 객관화시키고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좋은 감정들, 사랑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이 왔어. 순간적으로 너무 설렜어. 근데 알아차려. 그러면은 이 사랑의 감정이 한번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 알아차리는 순간? 네. 아니, 차렸죠. 그러니까 좋은 순간은 그걸 온전히 그냥 알아차리려고 이성적으로 뭔가 이거를 계산하고 뭐 판단하지 말고 그냥 푹 빠질 때 정말 그 감정이 올라탄다고 느껴지거든요. 아닌가요? 그거는 기쁨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어쩌면 알아차리는 순간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알아차린다고. 그러니까 알아차린다고 그 감정이 딱 끊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그림을 보고 너무 기뻐요. 딱 본 자체로 이제 먼저 기뻤는데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이런 것들에 더 감동을 했구나. 와, 진짜 이런 것들을
나는 경험한 것처럼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더 감동의 크기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몽테뉴가 말한 지금 감정의 알아차림이 우리의 오만 감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아니면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지사님이 이야기했던 사랑의 어떤 감정은 어떤 인연을 만났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판단을 유보하면서 그 인연이 떠나갈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물론 그런 감정들은 순간에 어떤 선택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근데 그걸 훈련하면은 판단의 유보 시간이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또 뭐 고통이라든지 흔들림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하는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고통은 내가 허락한 만큼만 내 안에 머문다. 고통은 내가 허락한 만큼만 내 안에 머문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허락했다고요? 그것도 내가 허락한 만큼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몽테뉴의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한번 저희들 했습니다만 그 세네카류의 스토아파의 생각들하고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스토아파에서도 세네카 같은 경우가 화가 나고 이럴 때 기본적으로 화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해라 이거죠. 그리고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지금 몽테뉴 말처럼 기본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죠. 알아차려야 되니까. 이게 지금 얘가 내를 지배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이 감정, 분노라는 감정이 내 자신 모든 것을 다 어둡게 만들면 안 되니까 항상 그걸 먼저 지금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사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시간을 둔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유를 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실천을 요구하는 거는 반사유적이거든요. 사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 뭔가 간격을 둬야 돼요. 공간적으로 간격을 둬야 되고 시간적으로 좀 텀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아니 저 너무 좀 맥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유가 존재될 때 아까 작가님 말씀처럼 이 사유가 계속해서 자기 내공에 쌓여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갈 수 있고 그것은 확신에 의해서 가는데 누군가의 선동이라든지 자기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행동이나 실천은 오래 갈 수도 없고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릇된 길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즘 뭐 세상이 어지럽고 감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감정을 주도하고 야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는데 너 화 안 낼래? 분노 안 할래? 이렇게 나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고 내 나름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신문이나 어떤 방송에 의해서 우리가 우르르 가는 거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이 시대에 생각이 뭐라가 듭니다. 뭐 확정 편향 이렇게 해서 보편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또 우리 문화가 현재 시대가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문자 오면 즉각 반응 안 하거나 뭐 그러면은 뒤처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즉각 반응하고 즉각 답하고 즉각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좀 깊이 사유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거나 좀 비판적 사고를 갖고 좀 깊이 고민하면 말씀대로 좀 답답해 보이고. 아니 아까 양양의 비유를 들자면 여기 나오네요. 작가님 말씀대로 감정의 파도가 막 밀어 닥치더라도 그 파도에 넘어지지 말고 그 서핑을 타면서 잘 그 파도를 잘 타고 가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을 잃지 말고 잘 지켜라. 이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그 파도에 같이 부안해동해가지고 그 파도에 같이 휩쓸리지 말고 서핑 타듯이 잘 타고 넘어가라 이거겠죠. 몽테뉴를 그것을 이제 몽테뉴는 고요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38살에 법관으로 퇴직하고 몽테뉴성에 집고해서 서재를 만들고 거기에서 책을 읽고 사유를 했거든요. 고요는 결국 나하고 좀 연결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38이요? 네. 38에 은퇴를 했어요? 법관에서 은퇴를 하고 아니 뭐 그때는 또 그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 안정적인 걸 떠나서 아니 38에 은퇴를 해서 그냥 책만 읽고 살았어요. 그 뒤로는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30살에 가장 영혼의 동반자였다고 생각하는 라보이시라는 친구가 죽어요. 여자예요? 저도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고요. 그리고 35살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결석증으로 돌아가죠.
36살에는 동생이 죽고 아. 그 37살에는 말을 타고 가다가 몽테뉴가 떨어져요. 아. 하고 죽음의 그런 선을 넘나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37살에 은퇴를 좀 고민을 하죠.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을 했죠. 근데 38살에 첫 딸이 사망을 해요. 아휴. 아. 첫 딸이 사망하고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38살에 그런 일련의 사건들, 상황들 그리고 자기는 또 결석증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네네. 뭐 패스트에 뭐 종교적인 싸움에 정치적인 혼란 속에 네. 과연 그래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은퇴를 결정하고 성으로 들어가서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39살에 자기 성 안에 그 네. 기둥에다가 네. 라틴어 경구 54개를 적고 그것을 사유하면서 글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40살부터 네네.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세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네요. 네. 예. 저는 물론 요즘 현대인의 삶이 뭐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네. 각자 그 누려야 될 혹은 각자 가져야 될 고통의 양이 대충 정해져 있나 봐요. 네.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몽테뉴 같은 경우는 그런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닥쳐도 매우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일을 막 여러 빠바바방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 그럴 일이 뭐 기술의 발전, 의학의 발전 여러 것에 뭐 안전에 대한 발전 등이 있으면서 많이 제거가 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것에도 더 큰 고통을 애써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써 가지려고 하고. 예, 그래서 안 당해보면 모르지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건 뻔히 알겠는데 예, 같은 일로 만약에 몽테뉴와 지금의 일이 많이 벌어졌다면 몽테뉴에게 있어서 지금 현대인이 겪은 그런 일들은 아마 정말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만한 일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다. 근데 느끼는 삶의 압박감이나 고통은 똑같을 것 같아요. 몽테뉴가 그런 압박, 그런 것 안에서도 자기 양심을 지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 어떤 사람은 이쑤시개 하나로도 그냥 이쑤시개가 찔러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삶의 무게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몽테뉴 성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 귀족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기반과 다시 지위가 있는 거죠. 성이 있으니까. 네, 다른 거죠, 완전. 아, 그러네. 그리고 사실 또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 400-500년 됐습니다만 예. 이 감정적인 분화가 아주 더 다양하고 다기하게 이루어지거든요. 현대는? 예, 현대가 사실 우리가 그럼 문명화된다는 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감정의 형태가 갈수록 더 잘게 쪼개진다고 해야 되나 아주 세그멘테이션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좀 뭐 딱 예전엔 시계 기준하고 또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흔들리는 걸 진짜 뭐랄까 내가 힘든 것도 없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맞아? 라고 스스로 네. 물을 때도 많아요. 그렇죠. 아, 네. 나 별로 힘든 거 없는데 왜 네. 이렇게 힘들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예. 못 느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유를 잘 안 해서 그걸 또 좀 잘 들여다보면은 알 텐데. 그렇죠. 예. 그 힘든 거 없는데 그렇게 힘든 이유는 뭐예요? 근데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어쩌면 별거 아닐 네.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하루 중에 이불킥 할 만한 뭔가 자괴감이 드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끝까지 되새김질을 하다가 잘 때까지 그리고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도 그 감정으로 깨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오래 끌지라고 스스로 또 자괴감을 한 번 더 느껴요. 나의 성격적인 이런 결함을. 네. 몽테뉴가 네. 이야기하는 그것이 나를 통제하게 내버려두지 네. 마라. 흘려가라. 저는 걔한테 주죠. 나를 통제하라고. 그래서 네. 통제가 아니라 좀 조율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거든요. 네, 조율이라는 말은 없지만 쭉 훑어보면 조율, 통제가 아니라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유화하는 버릇을 좀 들여놨다면 그 감정을 좀 들여다봤을 텐데. 그렇죠. 근데 잘 안 그래요. 그냥 이게 푹 빠져 있지. 그렇죠. 네, 네, 네. 매몰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몽테뉴 사유가 지금 우리 시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내가 어땠지 저땠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 상황을 글로 적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네.
몽테뉴의 힘이 글에 있어요. 글. 에세이는 그냥 내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진짜 진실되게 썼거든요. 정직하게. 근데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하기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솔직하게.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양반들이 비와도 뛰지 않았던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몽테뉴는 자기를 진실하게 들여다보고 글로 쓰면서 마주한 거죠. 왜 그런지. 그래서 글이 가진 힘이 또 거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막연하게 질문 던지고 생각하는 거하고 또 그 상황을 글로 적어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오늘의 사유 부분에 좀 글로 써보는 것을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빈칸을 가르치셨구나. 그렇죠. 근데 이 칸도 좀 작아요. 작죠. 너무 작던데. 좀 길게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몽테뉴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스스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그 글쓰기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 지금 여기 오늘의 사유가 결국 오늘의 일기하고 연결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기라는 걸 요즘 많이 안 쓰는데 그 일기 쓰기가 사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생각해 보는 데는 가장 좋은 좀 글쓰기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는 소설 1984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지 오웰의 그 1984도 보면 정말 그 빅브라더의 전일적인 지배체제 속에서 자기 집에 있어도 모든 게 다 이제 노출되고 감시되는데 그 주인공이 우연히 구입한 노트에다가 글쓰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글쓰기로 시작해갖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체제의 어떤 부조리나 모순이나 이런 것도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글쓰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쓴다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마음, 감정들을 드러내가지고 물화시키잖아요. 외부로 딱 드러낸 것 같으니까 이걸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거기서 지금 이 몽테뉴식으로 말하면 객관화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글로 쓸 때 완성문으로 써야 돼요? 아니면 그냥 메모처럼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완성문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끼적거리는 글하고 완성문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끼적거린단 말이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냥 메모식으로 이렇게 잠깐 적잖아요. 근데 인간은 뒤를 돌아봐야만 돌아볼 수 있어야 돌아올 수 있대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돌아올 수 있는데 진짜 자기로 돌아올 수 있대요. 근데 돌아봐서 그렇게 글로 쓰면 서사가 보이거든요. 앞뒤 맥락이 보이고 완성문으로 썼을 때. 저도 이렇게 뭐 독서법 책도 쓰고 글쓰기 책도 썼는데 인문 글쓰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공고를 나오고 뭐 뒤늦게 뭐 전자계산학을 전공을 하고 첫 책을 냈을 때가 45살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배경은 저도 저한테 물었어요. 저를 사유한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크게 만족도가 없는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큰 불화 없이 이렇게 사는데 제 스스로의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딱 40에 물어봤어요 저한테. 임재성 나 누구냐? 너 누구냐? 무엇을 위해 살고 싶냐? 그 물음이 시작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43살에 제 삶의 이야기를 써봤어요. 뭐 몽테뉴 안 만났을 때인데 제 삶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면서 저를 좀 이해하게 됐고 여기 뭐 수치심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떤 아픈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하게 됐고 또 글로 쓰면서 또 치유도 경험했고 어쩌면 저는 그 시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좀 더 성숙해 가지 않나? 좀 사람 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뭐 그냥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신 거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고민들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죠. 혹시 도착지가 있습니까? 도착지는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신앙인이어서 크리스천이어서 이제 그런 신앙 안에 이제 접근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강의를 갔거든요. 근데 너무 좀 슬펐어요 저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까 그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진짜 막 저의 눈에 비친 아이들은 눈빛은 활발함이 없었어요. 고등학생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강의 마치고 강의가 혹시 재미없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 강의가 주로 때릴까요? 아니요. 이게 이제 주특기니까. 네,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이 아이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 미처 질문을 못했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의 질문을. 조금 전에 저한테 물어봤던 작가님은 무엇을 위해 사냐고. 그걸 이제 고나시에 물어본 거예요? 이제 저한테 이제 선생님한테 작가님한테 여쭤봐라. 그러니까. 이제 강의 끝나고 왔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물어보라고. 막상 제가 이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놨는데 저한테 또 막 딱 질문이 바로 오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시간이 좀 있기도 해서 좀 장문의 글을 썼죠. 예전에 제가 막 이제 늦게 작가가 됐잖아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고 싶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좌절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자기를 좀 성찰하면서 나는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유가 수많은 사람들께 인류를 위해 살지 말고 한 인간을 바라보며 살아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보며 다니자. 그 누구예요? 딸이에요? 그 한 사람 와이프예요? 그 한 사람은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왔다면 여기 이제 같이 왔다면 이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이야기한 것들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난 일을 위해서 뭐 우리나라를 위해 이러지 말고 그렇죠. 그 당시 그 시간 그 시간에 그 딱 한 사람을 감동시키겠다 혹은 뭐 그 사람에게 정말 그렇죠. 도움되는 말 한마디를 하고 싶다 이런 거에 집중하자.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 누군가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몽테뉴는 그런 사람이 이제 친구였던 라보에시였고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적어놓게 됐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기도 하고 뭐 이 시대에 뭐 스승이 없다고들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말씀 드리니까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 사람에게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있기에 나는 마음 놓고 저 세상으로 떠날 수도 있고 뭐 처자식을 맡길 수도 있고 뭐 독립운동하러 저 먼 죽을판 갈 수 있다. 나에게 단 그 한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을 말하고 계신데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나에게 한 사람이 필요한 거고 지금의 나에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냥 나의 어떤 행위의 어떤 관계 없이 나를 지지해줄 그 한 사람. 정프로님 그 한 사람 누구예요? 독자죠. 우리 구독자. 맞습니다. 아니 우리 구독자 씨가 계신데 뭐 누가 또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독자 말고 1kg 커피를 현재 즐기고 계신 그 한 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1kg 커피를 마시는 그분. 바로 그렇습니다. 1kg 커피와 함께 사유하고 계신 바로 그분.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저는 가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1kg 커피. 우리 이지선 씨 커피 안 드시던 우리 정박님 모두를 감동시킨 바로 그 1kg 커피. 맞습니다. 1kg 커피에서 이번에 새로 이 일당백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게시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희 1kg 커피 여기 지금 이제 더보기 밑에 보시면은 그걸로 타고 가셔야 1kg 커피에서 준비한 또 작은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 9월 콘텐츠부터 여기 많이 맞아요. 9월부터 요 혜택 받으실 수 있대요. 그리고 명절 있잖아요. 선물. 그렇습니다. 명절 선물은 1kg 커피죠. 맞습니다. 할인율이 아주 뭐 지금 일당백 독자님들 위해 가지고 아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1kg 커피가 일당백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1kg 커피 사장님도 감은 없다고 봐요. 왜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간다잖아요. 1kg 커피는 일당백만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 커피 사장님은 우리 일당백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같아 가끔 보면. 우리한테는 그렇죠. 우리 독생자 일당백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왜냐면 사실 훨씬 더 다양한 채널로도 많이 광고할 수도 있는데 일당백만 그렇게 또 짤사랑을 해주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될 때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뭐 커피가
뭐 퀄리티가 떨어지긴 전혀 아니고 정말 맛있고 향이 좋은 1kg 커피와 함께 밀당백 많이 사랑해 주시고 1kg 커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이런저런 주제, 오늘 책에 있는 여러 주제, 물론 못 다룬 부분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여러 주제를 한번 우리 작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눴는데, 저는 뭐, 여기 이제 가끔 저자분들이 한 번씩 오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그 여러 시간들 가운데, 가장 행복했다. 아, 진짜요? 네, 그런 생각이 좀 감사합니다. 듭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 임재성 작가님도 어떻게 행복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중간중간 그 광고하고 연결 지점을 그 센스가 너무 돋보이시네요. 그럼 작가님 오늘 보험 장터 1544-5788에 전화해 보시고 1kg 커피 주문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표지에 있는 네, 네. 이 모습이 꼭 그 하늘과 그 양양 바다 같지 않아요? 양양바다 엄청 가고 싶나 보네. 안 가봤지? 네. 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우리. 아니에요? 네. 자, 하여튼 몽테뉴 사유의 네. 힘 임재성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른 책 뭐 예를 네. 들면 질문한 독서법이나 인간이 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네, 이런 책들도 같이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회가 지금 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 다룬 게 좀 많지만 저는 진짜 궁금했던 챕터들도 있거든요. 네. 제목만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평생의 공부가 지닌 의미는 죽음이 판단해준다. 뭐 그러니까 죽음에 이래서는 나의 공부가 좀 그죠. 근데 이런 것도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책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 제가 볼 땐 지하철 들고 다니기 딱 좋은 책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사이즈도 그렇지만 네, 네. 지하철에서 제목이 뭐 10억으로 뭐 인생 바뀌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 지하철 들고 다니기가 약간 조금 저어된다고 할까? 네. 들고 다닐 수는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그냥 딱 몽테뉴 사이에, 그러니까 집을 때도 한 요쯤 아랫부분을 집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매력 있겠죠? 네, 그 사람한테 그렇지. 약간 맞아. 이미지하고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요? 책 표지 색감과 그러네. 오늘 옷이랑도 잘 어울리네. 작가님 저희 너무 열심히 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딱 몽테뉴 글씨도 너무 크지. 이게 또 네. 글씨가 너무 몽테뉴 써 있으면 약간 좀 민망하거든요. 들고 다니기. 근데 이 정도가 딱 좋은 사이즈로. 요거 들고 양양 가죠. 네, 뒤에다가 번호 받아놓죠. 네. 예전에는 그 80년대 같은 경우는 타임이나 뉴스위크 이런 걸 들고 다니는데 그렇죠. 아니면 또 우리 정프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최인훈 작가의 화두 맞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가 이런 걸 탁 맞습니다. 들고 다니면 좀 네.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저는 네. 표지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세련되고 색감이라든지 이렇게 들고 다니기 정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들고 다니고 싶어야 사실 좀 사고 싶잖아. 네, 맞아요. 소장하고 싶은 맞습니다. 책꽂이 꽂아놓고 싶은 책. 네. 자, 오늘 임재성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저도 좀 사유를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머지않은 날 함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